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CPI 지표 방금 전에 나온 지표 괜찮았고요. 시장은 그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3년물 국채 입찰 어제 나온 것도 간단히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이 2.88배 나왔고요. 좋습니다. 지난달 2.7배보다 좋고 지난 분기 2.63배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도 69.4% 기록해서 지난달에 61.5%, 지난 분기에 63.7% 기록한 것보다 좋아졌습니다. 제가 열한 장관 중국 갔다 온 다음에 특별히 발표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보도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보도될 것이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중국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외국에 누가 나들이 갔다 오거나 외국 정상 높은 분들이 만나고 나면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점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밤이 10년물 입찰이 하이라이트죠.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건 빠르면 12시 정도, 늦어도 한 2시 정도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벌써 이미 시장들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고 특히나 국채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3일째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면은 낙폭이 좀 심화되기 시작했었던 5월 저점까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 투자자의 경우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정 시에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긴 맞겠는데 단기 투자자에게는 또 부담스러운 구간까지로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슈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통화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리세션의 암울한 시그널들 나타나고 있죠. 이 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은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악재성 재료의 파괴력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악재성 재료가 진화되거나 소멸되거나 그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투자 전략상으로 또 경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이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오늘 이슈로 정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증가 추이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여기 2020년 요 회색선 여기 이제 팬데믹입니다. 이때 이후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말,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요. 그래서 이때 팬데믹 당시보다 규모가 한 22%가 증가를 했는데 같은 기간 정도를 앞당겨가지고 살펴봤을 때 한 2년 9개월 전부터 증가된 폭은 한 15% 정도 되거든요. 평균. 근데 그 뒤로 한 22%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붉은색 선이 자본금이 적은 소형은행들이거든요. 지역은행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본금 적은 은행 위주로 이들 은행이 거의 담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가폭을. 그리고 대형은행은 증가폭이 아주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행들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좀 골병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지역들은 한 15% 전후로 해서 나오고 있고 20%를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짜리도 많고 그래서 미국 평균으로 한 17%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워싱턴 같은 경우 15%, 포틀랜드 15% 정도 이렇게 기록해서 여기는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LA도 14%.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이애미 11% 좀 낮죠. 근데 휴스턴 같은 경우가 23%좀 높죠. 여기는 그 다음에 시카고 18%, 브루클린 17%.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좀 높은 데가 서서히 나옵니다. 아틀란타가 19%, 피닉스 18.5%, 마나탄이 17%, 시애틀 19.5%, 샌프란 20%. 그 뒤로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13.3% 같이 좀 낮은 데도 있어요. 여하간에 평균치는 한 17%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5월 기준인데 지난달보다도 높아지고 전년도보다는 많이 높아진 그런 수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은 사실 이 팬데믹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 늘어났다는 건 결국 이 원격 근무, 오피스 쪽이 이제 재택근무 쪽으로 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나타난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료는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 지난주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수치들이 맞는지 다른 자료들하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가지고 좀 자료가 좀 정확한지 그걸 좀 검토를 하느라고 제가 며칠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또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봤어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런 우려가 한 21조 달러의 이 커머셜 리얼티 이렇게 나타나는 CRE 시장, 이 시장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사무실 부분에 집중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이 꼭 사무실뿐만 아닐 거 아니에요. 공장도 있고 이런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1조 달러 중에서 15% 정도 차지하는 사무실 쪽이 지금 좀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공실률이 17%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 도시별로 아까 살펴봤듯이 샌프란, 오스틴, 휴스턴 이쪽의 공실률 높은 쪽이 20%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죠. 특히나 이제 소프트테크 쪽의 의존도가 좀 높은 그런 산업 구조 흐름 때문에 최근에 산업들이 사실 이제 좀 소프트테크 쪽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끔 되는 이유 중에 이게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취약하긴 한데 지금 세인트루이스 패드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도시를 포함해서 그러한 소프트테크 산업 이외에 다른 관련 사무실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종의 사무실만 안 좋다 이거보다는 사무실 시장 대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긴 될 텐데 이런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 때문에 실제 사무실 공실률이 향후에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게 리스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팬데믹이 이제 좀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이나 하이브리드 작업,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사무실 공간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좀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 상승을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고 임대료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되고 있는 좀 리세션하고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오피스 부분의 문제가 직장 근처에 거주하는 그런 쇼핑하는 직장인에 의존하는 아파트하고 소매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 근처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피스 근처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 소매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것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소매업 쪽으로도 리세션이 확산이 돼버리는 것이죠. 단순히 사무실 공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격 근무가 만든 그런 오피스 부문이 좀 부진해지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 가면 또 리세션 쪽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쪽은 멀쩡한가? 우리가 이제 은행 쪽을 살펴봐야죠. 은행 쪽을 보면은 여기 은행 리스트가 한 17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상위권 은행들을 쭉 뽑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잘 아는 은행 이름이 눈에 띕니다. 웰스파우 같은 경우 금액이 상당히 크죠. 여긴 대형은행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익스포저가 이쪽으로 사무실 쪽으로 좀 웰스파우가 좀 상당히 큰 편이고 다른 대형은행에 비했을 경우에요. 그런데 전체 비중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우리가 잘 모르는 은행들이 이렇게 주르르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 우리가 몇 개 은행이 좀 망하고 좀 문 닫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스위스 은행 빼면은, 스위스 쪽에 그 크레딧 스위스 빼면은 나머지 은행들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뭐 나와 있는 은행들, 이걸 꼭 우리가 이름을 외우자 이게 아니라, 이런 은행들이 주요한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은행들이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아까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이 이렇게 크지가 않고 전년 대비 오히려 좀 감소를 시킨 그런 모습인데, 이 비중이 큰 그런 은행들, 지역은행들도 있고 전년 대비 많이 늘린 그런 은행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비중이 좀 적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비중도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또 전년 대비 이렇게 늘리고 있는 그런 은행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걱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경기 쪽으로 미치는 영향도 좀 중요하지만 은행 쪽으로, 은행 자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미국 은행의 핵심 활동이고 특히 지역은행에 중요하다. 아까 지역은행이 팬데믹 이후에 증가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비주거용 부동산하고 또 비농업 관련된 대출의 60% 정도가 지역은행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3분의 2 정도 아까 늘어난 그 커뮤니티 지역은행 쪽에서 사무실 그리고 호텔, 소매 이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쪽으로 많이 좀 지역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 대출 관련 아까 말씀드린 그 17개 은행, 여기 이 17개 은행이요. 이거 관련돼서 이 중에서 9개 은행이 보통 이제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이 대출이 증가가 되잖아요. 증가되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 4분기부터는 이제 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대출에서 4천만 달러가 상환이 됐다라는 것이죠.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식의 이제 수요 약화가 시작이 되면 인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인출은 물론이고 대출도 이제 상환이 되고 한다면은 은행 수익에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요 관심사는 지난 18개월 동안 이자율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금리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출금을 재융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도 문제지만 대출자들도 과연 이제 만기가 된 이후에 이자가 높아진 그 상황에서 대출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상환할 것인가, 이런 능력과 조건들이 또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은행 쪽으로 미치는 리스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 이제 데이터, 이제 회사 분석을 근거로 또 이제 이쪽에서 세인트 루이스 패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700억 달러의 은행 소유 상업용 모기지 중에서 800억 달러가 사무실 대출인데, 이 중에서 이제 2023년에 그게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는 이자만 납입했는데 이제 원금 상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은행의 현금 흐름도 문제지만 집주인도 현금 흐름의 문제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위축되면은 사무실 근처의 상권도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리세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집주인 쪽으로 현금 흐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은행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여태까지 지역은행만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집주인 쪽으로도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업에, 부동산 관련된 업종, 이쪽으로 유동성 위축이 전이될 예정이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안 좋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세인트 루이스 패드에서는 이런저런 안 좋은 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논의한 그런 경제적 요인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상업용 부동산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 쪽으로요. 요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옐런 장관이 스토리는 계속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역은행 쪽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M&A 스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러한 대책 속에 보면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파악이 끝났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은행의 경우 상당한 CRE 익스포저가 있는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행의 자본 포지션이 유사했었던 과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금융업이 좀 위축되고 안 좋은 일이 좀 많았었는데 과거 사례보다 지금이 은행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체력이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은행업이 체력이 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역은행이 무너져도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지역은행이 무너지는 쪽에서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은행이 강한 쪽에서 인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지역은행 외에 뭐 4대 은행, 5대 은행 이런 쪽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은행이 또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얼핏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옐런 장관이 얘기한 스토리가 지속이 되는 얘기는 그러한 M&A가 실질적으로 지금 물밑에서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팔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을 누가 인수가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는 벌써부터 이 대차 대조표 찢어서 서로 M&A 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외신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상하고 국내와 글로벌 성장 둔화가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은행 감독 당국은 다른 주요 위험층에서도 특히 CRE 쪽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은 은행의 CRE 부분이 부실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법령도 2006년부터 이미 구체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룰이 정해져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의외로 좀 강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재는 말씀드린 것 같이 산재되어 있고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지역은행조차도 뭐 몇 개 은행이 넘어가고 뭐 JP모건이 인수를 하고 뭐 UBS가 인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이미 진행이 됐지만 완전히 해결됐다기보다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이 정책이 주목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어떤 아마겟돈 같은 일이 벌어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책이 계속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경기 흐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아까 말씀드린 그 리세션이 확산이 되는 거죠. 은행 리스크에서 실물 경기 쪽으로요. 그것이 한 사이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 붕괴는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재를 볼 때는 어떤 게 생성이 되고 그게 성장이 되고 또 소멸이 되는지 그 사이클을 주목하면서 실전 전략에 있어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